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는 삼변시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재판 있으셔서. 예, 그래서 이제 임방근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일부러 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재판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네. 미리 지난주에 오늘 출연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맞아요. 거듭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열 변호사님 오늘 오셨으면 정말 이야기가 풍성했었을 텐데. 아쉬운데. 아니요, 또 그렇게 또 우리 세 분으로도 네. 아주 충만한 그런 오늘은 대화가 가능하지 세 않겠습니까? 명이 아니라 한 분과 네. 둘의 따거지 둘. 그림자 둘 이렇게 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자, 또. 자, 임 변호사님, 네. 자 함께 방송 변호사님.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냥 등 돌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눈 오는 날이에요. 네. 눈 오는 날. 눈 왔어요? 아, 눈이 눈이 온다고 온대요. 예. 와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을 어떻게 첫눈을 네.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 네. 추억을 좀 하나 풀어보시죠. 첫눈이요? 예. 아, 저는 첫눈 기억은 이거 내 친구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2월 초에 첫눈 오는 날인데 할 일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싱숭생숭 아씨 눈도 오는데 오늘 할 일도 없고 예. 친구가 전화했대. 전화를 안 받지. 제일 친한 혹시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옆 친구인가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는 아니고. 아, 그 라디오 방송은 다 친구예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라디오 방송 하는 그 수염난 학생은 그때 수염 기록 공부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5,000원짜리 방송하시는. 네, 예. 5,000원짜리 방송 그분은 지금 대학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추억이 없고. 예. 근데 제 친구가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어. 아,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씨 우울하다 막 그러고. 네. 근데 그 다음 날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야, 너 어저께 큰일 날 뻔했어. 오. 왜? 그랬더니 걔네 그 친구 집 앞에 되게 유명한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눈이 막 오는데 길거리에 쓰러졌대요, 이렇게. 네. 어머. 그러니까 집 앞 아파트 현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서 쓰러진 거예요, 눈 위에. 그 위에 등 위로 눈이 막 덮어져요. 그런데 길을 가시는 목사님이 예. 그 걔를 딱 발견해서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 수소문 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자기 내 친구 말로는 막 근데 어머니가 깨우는데 너무나 다정스러워 뭐 이러 얘 일어나 봐막 이러더니 얘 원래 야 일어나 이건데 아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얘 일어나 봐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래서 딱 일어났더니 어머니 옆에 구석에 이렇게 계시고 목사님이 성경책 드시고 이렇게 딱 가부장 들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야, 뭐 영화 아닙니까 영화? 한편의 영화. 한편의 영화죠. 저는 그래서 찍으셨네. 예, 전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 그때 새벽 기도 가시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사님 아 눈이 오니까 새벽 기도 가지 말고 내일 갈까 하고 그 친구는 아침 일어날 때 눈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동사체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예. 아니 그렇죠. 아니 새벽에 눈 오니까 술도 예. 먹었겠다. 아니 또 눈이 쌓이고 그러면 첫눈의 추억 얘기하는데 그런 그러니까요. 유머한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듣고 저는 있을까, 그 첫눈 친구? 추억 얘기 나와서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그 미소년으로 오. 유명하신 데다가 예. 아이고, 그런 걸 여자들의 얘기하고 인기가 그래. 너무 많았어서 그랬어요. 진짜? 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화면 그래서 가려주세요. 말도 안 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5,000원 방송하시는 분들 예. 또 특히 그 밤마다 예. 그 클럽에 다니셨다라는 얘기도 아, 저희가 그래요? 많이 들었고 아니 뭐 그분이요? 네. 자, 여하튼 참. 저번에 그래서 그 첫눈과 관련된 에피소드 나오면 저는 아 이렇게 여성분과의 로맨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예. 김태현 그럼 그때 변호사님. 이제 클럽 5,000원짜리 변호사랑 다닐 때 이렇게 얼굴 마담이었어요? 제가 언제 제 입으로 그랬습니까? 아, 그 사실이라는 얘기네. 전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대요. 아, 저는 뭐 잘생기셔서 그 돈은 이제 5,000원짜리 변호사가 되고. 5,000원짜리 보면서 자산가잖아요. 아, 자산가. 알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예. 첫눈 추억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공부만 했어요, 저는. 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제 입으로 제가 뭐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네.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예. 5,000원짜리 변호사가 예. 또 내 친구 태연이 그랬더니 음. 아 그 서울대 미소년 그만하자, 오빠요라고 그만하자. 했잖아요. 에이, 싫어요, 싫어. 그만하자, 그만해. 싫어요 이거. 방송합시다. 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봐도 총각 같아요. 그럼요. 예. 아 그럼요. 변호사님 저 오늘 잘 나왔죠. 잘 나와. 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 제가 방송 초창기에 예. 저는 임 변호사 원래 알았어요. 백 변호사 때문에. 네. 근데 저 모 방송국에 있는 모 작가분이 저보고
소개팅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구야? 그랬더니 임방글이 변호사 소개팅. 저 나갈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저 안들아, 스튜디오 나갈래요. 너 나랑 소개팅 하라는데. 나갈래요. 저 그만하기. 아, 오늘 좋다. 셋이 하세요. 셋이. 아, 분위기 좋다. 자, 가짜 뉴스 방지법이 법제화되지 않은 저 것을 구속이에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알려지기로는 해경공 김 씨. 이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난 토요일에 나왔는데 어떻게 세 분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로 이제 봤다라는 게 경찰 발표였잖아요. 예, 예, 저는 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어.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경찰 수사 얘기는 별게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 예. 고발한 측에서도 왜 김혜경 씨 소환 안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시비 벌이고 이래서 네. 저는 김혜경 씨 이제 특정 못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일인으로 특정했다라는 기사 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그 또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이 결정적인 이유로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을 동일 인물로 보다니. 예.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나올 것 같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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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가? 아니 저는 글쎄 모르겠으니까 저는 뭐 이재명 지사 측 얘기는 제가 집값? 들을 길이 없고 이정렬 변호사님이랑 제가 일주일에 라디오로 이 부스에 3번을 앉거든요. 술 먹고 3일. 예.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 저는 김혜경 씨 거라고 나올 거라고 것 같았어요. 예, 네. 예. 근데 나왔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예상을 좀 못했던 게 다른 것보다도 음. 일단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워낙 사건들이 많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예, 이 예. 지사에 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집중해도 불구하고 기소기로 넘어간 게 3개뿐이고 사실 네. 그 중에서도 그 3개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어떤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예. 그나마 크다면 친형 입원 관련한 직권남용 정도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예. 야 이것도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밝혀내지 못했거나 그게 경찰이 크게 문제 삼지 못할 정도면 김혜경 씨 논란은 더 못 밝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이게 트위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IP라든가 아니면 그 IT 특성상 예. 이거를 실체로 밝혀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닌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판단을 그렇게 내겠지만 논란이 끝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식 발표는 했지만 논란의 여전히 넘쳐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운 게 저는 이 지사 측에서도 반박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예. 들면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학 입학식 사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야 이런 사진은 가족 본인이 아니고서야 입수하기 어려운 사진 아니냐. 예, 이게 예.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거는 이건 김혜경 씨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예, 예, 예. 이게 올라온 거 보면은 첫 번째가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에 먼저 올라오고요. 이건 네. 김혜경 씨가 올린 거죠. 그 다음에 한 10여 분 뒤에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올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느 분 카스에서 본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충분히 그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를 보던 그 제3자가 그거 올라오자마자 캡처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그 사진이 그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5.18 그 유족이 그 영정 들고 있는 사진인가요? 이 사진이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먼저 올라왔다가 예. 그 다음에 이게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씨의 카스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카스에 올린 게 캡처한 사진인데 그 예. 캡처한 사진의 그 사진을 올린 그 시각이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거기에 올라온 그 사진이 올라온 그 시각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트위터
사진을 올리자마자 그걸 캡처해서 카카오 예. 스토리에 올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 이것도 이거 보면은 이거 김혜경 씨가 이거 트위터 올린다는 말 바로 캡처해서 자신의 카스에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동일인이면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 거치냐 뭘 캡처하냐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 되지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숨겨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 지금 이제 캡처할 수도 있어요. 임 변호사가 얘기한 게 왜 저게 있냐면 저걸로 해명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결국에는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한쪽 입장이 거의 완벽하게 이쪽이 90% 맞네라고 돼야 유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넷의 특성상 논란의 여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예. 약간은 이게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밝히진 않았다. 재판 결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좀 관행이라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용어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피의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뭘로 의심받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재판 넘어갔어야 서류들을 받아보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경찰의 검찰청에서는 이게 수사의 밀행성상 꼭 필요한 거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게 되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미리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사실 100% 범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재판 절차 자체를 좀 저는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이것도 되돌이켜서 얘기해 보면요. 그러면 이것도 경찰 말처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 안 한다고 한다면 미리 알려주면 또 반박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결정적인 건가?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정열 변호사도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있으면 예. 경찰이든 누구든 좀 다 얘기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있으면 까면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 한 며칠 할 수 있는데 아이템 메이커. 차라리 그죠? 방송이 저는 문제가 뭐 아니라 아이템 차원에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누구 말이 답답해요. 맞는지. 자, 그런데 네. 경찰은 중요한 건 공판 과정에서 경계한다. 그리고 이정료 변호사도 저 인터뷰도 그렇고 저랑 같이 했던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분이 있는데 예. 수사 결과가 불이익되는데 불리하게 돌아가면 오픈한다.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오픈할 필요가 있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가진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언론의 취재가 되니까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제가 많은 걸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그게 흘러나와요, 다. 그죠? 네.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아침에 연합뉴스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그 해경공 김씨 Gmail과 동일한 다음 아이디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이게 제목입니다. 예, 이게 예. 뭐냐면 저 Gmail 아이디 이거 이제 보도된 거는 그냥 말씀드려요. KTH631000이에요. 이게 이제 그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mail 아이디인데 요거 계정 중 누굽니까? 트위터 본사에 경찰에 물어보니까 트위터 본사에서 싫은데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안 알려주겠죠. 그런데 요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요 KHK631000이랑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똑같은 아이디. 근데 요게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에 다음 아이디에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두 개는 동일 인물이고 이 지사 자택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김혜경 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KHK가 한둘이냐? 김혜경도 있고 김홍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경찰 입장은 뒤에 숫자 631000까지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Gmail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근데 Gmail의 접속지는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외국에 서버가 있으니까 다음 아이디는 수사 착수 직후에 탈퇴했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 자택이다. 그럼 보면 그 Gmail 트위터에 계정에 연결된 Gmail 아이디의 주인은 김혜경 씨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경찰의 얘기인데 이거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흘러나오는 건지 누가 흘리는 건지 알 수 그러니까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계속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얘기한 그 이메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메일 말고 지메일을 그러니까 성남시정실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 지메일 계정을 예. 그다음에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메일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거 써요.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만들어준 이유가 일정 관리를 해서 캘린더하고 싱크시켜서 그거를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가
집에서 쓰고 자기 스마트폰 같은 데 연결시켜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계정을 이용해서 트위터를 만들었는지 어쩐지는 본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메일 다음은 이제 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저것도 간접 정황지건 맞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메일과 트위터 쪽으로 가면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서부터 블랙홀이에요. 거기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트위터에다가 이게 뭐 좀 알려달라. 네. 라고 지금 할 언론에 때. 보도된 거는 예. 트위터에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거 계정주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트위터에서 뭐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거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제가 TV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계정 주인도 아닌데 내 접속 기록을 알려달라고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정말 김혜경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긴 해요. 제가 그 계정 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 그것만 확인하면 아닙니다라고 들으면 끝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방송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트위터 본사도 야, 이 방송 감각이 예, 모를 수 이게 있다.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보다 미국 쪽이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데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대놓고 미국 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놔도 구글 측에서는 우리는 협조 못한다라는 게 미국 IT 기업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철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면 예. 걔네들도 스스로 자기 고객 정보를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를 입력을 하면 네. 그걸 그 입력하는 순간부터 암호화를 해놔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우리 회사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개별 누구가 쓰고 있다를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내놔 그럼 아니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도 방법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쪽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블랙홀이 블랙홀이다.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저는 무슨 얘기인지 반만 알아도 반은 못 알아듣어요. 저는 미국이랑도 안 친하고 IT랑도 안 친하기 때문에 못 알아도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얘기죠, 양지열 변호사.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옛날에 회사 그만두고 잠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만뒀을 때가 IT 업종이었어요. 아, 정말요?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제가 아까는 김태현 변호사 칭찬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하십니다. 전문이 그래요? 뭐 IT면 IT, 외국어면 외국어, 또 네. 무술이면 무술. 심지어 성별도 두 개예요. 남자인데 언니야. 저기 예. 자 트위터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니까 미쿡. 예? 네. 근데 저는 트위터보다 제가 하나 관심 쏠린 건 요거.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게 전 이상해요. 보세요. 그건 저도 이상하죠. 이상해요. 보세요. 그건 저도 이제 이상해요. 상황 설명부터 드릴게요. 그죠? 이상하죠. 2016년 7월에 안드로이드 폰에도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글들은 다 2016년 7월 이후입니다. 제일 문제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비난,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 비난. 그거 다 16년 7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거기서 올리면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 전 아이폰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전화기를 만약에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잘 알아요.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투쟁은 검찰이 다 100% 입증을 못하면 무죄 나오는 건 좋은데 예. 정치인들과 관련된 정치적 청사 사건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정치적 면접은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뭐 입증 책임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뭐 군대 면제받아서 면제 기록들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 월급 명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될까 봐 자기를 소명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자기들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아이폰 요거 하나 딱 내면 그럼 그 아이폰을 싹 분석해서 트위터 접속 기록 아무것도 없으면 김혜경 씨는 클리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안 내요. 뭐 이제 동아일보인가 월요일 날 뭐라고 기사가 일면 탑으로 났냐면 제출 거부 이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전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글을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제출 거부야. 경찰이 최근에 요청했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배경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지사 측 얘기에 따르면 그 이후에 전화번호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공개가 많이 되니까 뭐 전화 오고 막 문제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원래 그 아이폰 그 통신회사 갖다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폰 어디 갔어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거 때 네. 공영 휴대폰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딘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요 그거 내겠어요. 그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낸다? 어디 있는지 잘 소재가 불분명하다? 저는 이게 납득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좀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 때 공영폰을 썼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 때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 보내면 전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통신사 가면 선거 때 문자 발송용을 한 2달 정도 딱 가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전화기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를 다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고 공기계를 모아요. 캠프에서 이제 선거 자원봉사자 쓰던 옛날 폰 다 초기화 시켜서 그걸로 문자 발송을 써요. 예. 근데 거기 쓰는데 후보 부인이 쓰던 폰을 초기화 시켜가지고 선거 운동용으로 문자 발송용으로 쓴다? 그런 설명이 같아. 저는 그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후보 부인이 쓰던 걸 그렇게 도지사 하던 걸 쓰는다는 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설사 썼다 하더라도 어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폰이. 예. 그 후보 부인이 쓰던 건데 그걸 막 버립니까? 그건 분명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방패인데 그게 어디 가는지 없다? 그걸 안 낸다? 저는 네. 저도 그 납득이 안 부분은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다 김태현 변호사 설명이 유감스럽게도 이 설명이 맞고 유감스러운 거 김태현 변호사 하는 말에 옳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으니까 어쨌든 진짜 똑똑하죠 저. 한 가지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래요? 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서 바꿔야 될 거면 기계약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전화번호만 바꾸면 번호만 되지. 바꾸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아이폰 같은 거 한 번씩 해놓으면 우리도 거긴 뭐 이것저것 깔아놓고 개인이 가지고 있고 많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번호만 바꿀 텐데 왜 그랬을까 싶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3부 2부에 이어서 3변 시대로 함께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오늘은 또 임방글 변호사와 네.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사안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글쎄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무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네, 정치적 영향. 파장들, 네, 영향들. 그 이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지사는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 간 징역 간 대립이 되게 가속화되잖아요. 우리 한국 정치 가장 큰 네네. 문제가.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적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거든요. 금도. 근데 이제 저기 문제가 됐던 트위터 그 계정을 했던 메시지들은 금도를 넘었죠.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 뭐 무슨 무슨 장사하지 마라. 네. 뭐 너도 똑같이 똑같이 이런 부분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홍준표 후보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홍준표도 만약에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금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같은 진영 쪽에서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계 은퇴인 거죠. 예. 저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 4만여 건의 그 트윗 중에서 만약 김혜경 씨가 이 4만여 건을 다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정렬 고발인 측에 있는 이정렬 변호사도 여러 명이 그 트윗을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그럼 이 4만여 건 중에서 문제되는 트윗 중에서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김혜경 씨가 썼느냐 이거를 검찰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그 특정 못하면은 기소 자체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김혜경 씨가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법적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더 풀거든요. 그러면 그 4만 계정을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아니라 캠프에서 공유한 거라고 합시다. 정치적으로 더 문제죠. 왜냐하면 부인 혼자 했다 그러면 제 부인의 불찰인다 이러면 되는데 캠프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조직적인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파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설사 법적 무죄를 받을지언정. 예.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뭐 결국 저는 검찰에서는 아마 기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아까 특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 얘기 몇 개 한 게 있잖아요. 네. 뭐 사진 같은 것들 이재명 지사와 네, 관련된 네.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부인이니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메일 계정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이 그 본인 집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특정은 가능하고 그리고 CCTV 결국
재판에서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경찰은 민감비청장이 나와서 우리 정치 수사가 아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수사기관은 예. 유죄를 입증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쪽에 애초에 맞춰놓고 그쪽으로 수사를 하는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모든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시비비 따지는 건 재판으로 가야 되고 빨리 가서 좀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예. 용디 제가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나만 안 돼요? 예, 예, 우리 예. 용디와 우리 정치쇼 우리 정 PD와 우리 샤이닝 작가들 위해서 아이템 제공. 아, 예, 예, 딱 예. 뉴스공장을 무너뜨렸으면 메가 아이템. 3년 시대 하루 예. 경찰 기소된 다음에 우리 다 빼고 예. 이정열 변호사님하고 저 김혜경 씨 변호사가 나승철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예, 예. 두 사람 딱 한번 붙여보세요. 1시간 동안. 청취율 대박 납니다. 그냥 대박. 거기 우리 임박을 네. 변호사님도 아니, 우리는 가고. 우린 가고 그래 네, 가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 그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리스트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두 번의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서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블랙리스트. 아,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예를 들면 방송국 예를 들게요. 네, SBS 라디오에서 패널들 성향 분석 이렇게 만듭니다. 네, 양지열 예. 무슨 일 잘한다고. 네. 그런데 언니라고 함 뭐 이런 거 막 있고 막 좌판이 있어요. 우판이 뭐 이런 거. 네. 예. 뭐 김태현 네. 적폐이다. 하지만 과거에 꽃미남이었다고 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일단 합시다. 저기 네. 백성문 배신자. 배신자. 수험을 아깝지 않음. 지저분함. 뭐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패널 분류 보고서. 예. 요거까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에요. 왜요? 사장님이 궁금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예. 그래서 그 다음 문건 패널 정리 방안. 양지열. 언니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됨. 김태현. 곽꽃미남이었으면 질투남 뭐 이런 거. 백성문. 네. 뭐 수염 지저분해서 안 됨. 이렇게 해서 출연 배제 이렇게 하면 그 완전 블랙리스트 되는 거거든요. 예. 단계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까지 하면은 실제 못 나오게 하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야만 이 사실 블랙리스트로서 완성이 된다. 네, 근데 예전에 어디까 뭐 숨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철상 법원행전 처장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초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 그냥 성향 분석 자료만 얘기한 것 같아요. 성향 분석 자료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 이건 없다. 성향 분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고 그저께인가 이제 SBS 8시 뉴스에 나왔던 보고 내용은 뭐냐면 예. 문건 제목이 판사 동향 분석 이게 아니라 무리를 야기한 그렇죠. 법관 인사조치 네, 보고서. 인사조치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조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 문건 내용을 물론 본 건 아니지만 예. 제목이 인사조치 보고서고 거기에 보면 뭐 성범죄 이건 뭐 당연히 인사조치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뭐 무리를 일으키는 뭐 글을 뭐 썼다든지 이런 사람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네. 두 문건을 종합하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 무리를 네.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 뭐 임지 좀 안 좋은데 보내던가 이런 불이익 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무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예, 그런 거면은 이거는 무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무리 제가 막 진짜 재판에서 막 폭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막 곤란을 주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예.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4년 8월에 권순일 당시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는데 그때 이 송 부장판사가 그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법관 구성이 너무 이 최고 엘리트들만 되는데 이런 최고 엘리트 위주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리를 일으킨 판사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히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계 인사에서 수원지법에 있었는데 저 멀리 어디? 통영. 아이고,
세상에. 멀다. 예. 총명지원으로 남해 전망지가 아닙니까 됐습니다. 남해. 그래서 굉장히 멉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한 게 한 8명 가량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대법관 그 시절에 대법관한 사람이 퇴임을 하면서 선배들 머리 아프게 만드는 후배들이 되지 말아달라고 대놓고 퇴임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야 뭐 판사 임지라고 해도 통용도 좋은 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불이익이냐.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상태 때 블랙리스트처럼 뭐 밥줄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법관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용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방을 계속 돌리는 거가 그나마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였고 그렇게 해서 찍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아하.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판사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런 글 함부로 올렸다가는 계속 지방 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 조직 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어졌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서울은 근처도 못 오겠구나. 못 오죠. 네. 서울 그리고 못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법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위에 뭐 대법관이 됐든 뭐가 됐든 못 올라간다라는 그게 돼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이 그 문건을 이제 사실상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불이익을 줄 판사를 낙점한 그런 문건도 드러나서 야 이건 뭐 이거야말로 정말 스모킹 건이 아니겠는가.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이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그 법관이 희망하는 그 근무지 그 배정, 그러니까 근무지 그 순서를 내거든요.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이 근무지 배정 우선순위 등수를 낮춰서 이 원하는 것보다 먼 곳에 보내자는 그 방안이 1번이었대요. 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딱 부의표를 싹 하시는 거죠. 이거 얘는 뭔데 보내야 돼 부의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얘는 먼 곳 부의표. 근데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이걸 봐서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또 우리가 무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어떤 그 비위를 건드려야 됐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네, 불이익을 그것도 그냥 그 문서에 부의표를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얘기입니다. 아니 3번이나 사법농단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건을 놓고도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참 부실 조사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일부러 부실 조사하라. 그렇게까지는 했을 것 같지 아니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법농단 조사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주로 처음에 그러니까 법관 사찰 관련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예, 예.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PC에 어떤 문건이 들어있느냐를 주로 봤었고 근데 전수조사 안 한 거라면서요. 네, 전수조사까지 아니고 PC에 들어있는 문건을 뭐 키워드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법관 사찰 쪽에 관심을 두고 들어있는 문서들에 포함된 내용을 단어 검색을 해서 찾아내서 그다음에 보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처럼 이렇게 정말 저인만식으로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건 대표적으로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퇴임하면서 가져갔던 문건들 같은 그런 것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럴 만큼 의지를 가지도 않고 그럴 만큼 자료 조사 대상이 넓지도 않았던 거죠. 예. 김태현 변호사. 네. 뭐 언급이 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또 갑자기 저렇게 몰아가세요? 예. 아까 블랙리스트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제가 그러셨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문제는 이제 처벌의 문제인데 직권남용. 예. 그래서 이건 좀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직권남용으로 어떻게 처벌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짜 두 가지 예.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형법상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왜냐면 너무 이제 오남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잘 모릅니다 저는 직권남용.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애매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인사에 관한 직권남용이 하나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위층 아마 노태강 전 차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하급 직원도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면 꼭 이제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원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무직이라. 원래 정보직이니까 자르는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밑에 공무원들 학급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문제 판사들을 잘라 이랬으면 직권은 맞을 건데 그냥 지방으로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 재량이야. 법원은 경양 교류의 원칙이 있어. 어차피 서울에서 그럼 지방 가야 돼. 근데 뭐 대전은 뭐 예를 들면 충청도까지 가면 되고 뭐 통영은 안 되냐? 인사 재량인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긴 사람이 이게- 안 사냐? 예. 뭐 이렇게. 통영 회 맛있다 너 막 이런 얘기하면 굴 먹고 얼마나 좋냐 경치도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이걸 과연 뭐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유죄 이렇게 할지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 사실- 책임과 예. 비난은 우리가 별개니까. 저는 사실 말이죠. 네. 이게 만약에 법원의 일이 아니라 뭐 일반 어떤 직장의 일이다. 그러면 법원이 그 맥락까지 다 살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지방발령이 뭐 통상적이고 뭐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없는 보복성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인사였다. 라는 주장이 과연 진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따지겠지만 법원이 자기 조직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냉엄하게 맥락까지 다 따질지 이건 의문이에요. 하나만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는데 예. 내가 이 말하고 잡혀가면 어떡하지? 좋은 일이죠. 그래요? 예. 예. 검찰에서 이거 막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은 대신해서 예, 그러면 잡혀가 각오라고. 저기 검찰에서 이거 인사에 막 블랙리스트 막 그러고 막 인사를 막 지방으로 막 날리고 말도 안 된다. 예. 막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진짜 많은 게 검찰 아니에요? 지방으로 날라가고 막 이런 거? 그죠? 왜 저를 쳐다보면서 네. 동의를 구하세요? 전 동의하지 아까 않을 저 거예요. 가족 이거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인사가 블랙리스트 있고 이러면은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뭐 재판에도 법원 하지만 네. 검찰에서 이런 거 없을까? 근데 이거는 그 검찰에 그런 거 검찰도 누가 많죠. 수사하지? 아저씨 이거는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냥. 문건 자체가 제목이 네. 물의 야기 판사 대응 보고서예요. 검찰 문건 안 만들고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 뭐가 물이냐를 보면 아까 임 변호사가 설명했잖아요. 게시판에 대법원장이랑 다른 뜻을 밝힌 것만으로 물이라고 봤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은 어떨까? 뭐 이거 그건 궁금한- 저기 저 검찰 이런 거 구속돼서 없을까? 수사 받으면서 물어봐요. 검찰도 못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죠. 모르겠다. 아니, 김태현 가만- 변호사 단독 의견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다 그냥.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자, 조선일보가 진보는 물론 보수 이 대법관들도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로 꼽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환됐고요. 처벌될 것 같습니까? 저부터 얘기해요? 아, 그러면 뭐 저 할게요. 네.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왜냐하면 것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아요. 이거 만약에 박병대 처장이 처벌 구속되려면 임종원 전 차장의 입을 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처음에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밑에 그 임종원 차장으로부터 전 차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판사들이 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으면서 임 차장이 시켰어요.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임종원 차장은 구속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위로 타고 올라가려면 일단 처장 지금 박병대 뭐 처장이 한테 사법 처리가 이제 구속이 되려면 임종원 전 차장이 예. 처장이 시켜서 했죠. 내가 단독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하. 제가 다 보고도 이거 시켜서 했어요라고 진술해 줘야 되는데 뭐 진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지금 묵비권이라면서요. 아하. 그러니까 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박병대 전 대법관까지 가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도 본인이 다 부인을 했어요.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고 임종원 차장의 모든 행위에 거의 그러니까 공소장 임종원 차장 공소장에 108번이나 예. 함께 하신 걸로 기록이 이미 돼 있거든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얘기는 이게 범죄 혐의가 108가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걸 범죄 혐의가 108가지면 그거는 네, 어마어마한 예,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 전 차장을 구속시킨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고 소명은 될 것 같고 다만 혐의는 31건 있네요. 예, 이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비자금 조성 같은 부분은 사실 얘기한 것처럼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다만 이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공보관실로 돈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찾아온 부분만 해도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정점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저는 뭐 충분히 같이 처벌되는데 검찰이 공을 들여서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임종원, 박병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박병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어느 언론에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또 다른 사람들 꼽아가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리고 정말로 뭐 대법관, 뭐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아. 저 그 기사에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음. 그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박병대 전 대법관도 2014년, 2016년 법원행정처장이었고 그 전에도 법원행정처에서 2번인가 3번인가를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보직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막상 재판은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재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법행정 능력 내지는 엘리트로서의 어떤 관료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법관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법원 정도 될 뻔했다. 그게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거를 엘리트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됐었어요. 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차한성 전 대법관이랑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제 차기 대법원장이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았다면은 이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이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박칼이래요. 박칼이. 왜요? 박칼이. 칼. 예, 그게 카리스마. 칼. 카리스마와 예. 박병대 이름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그만큼 좀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굉장히 일처리를 잘했다. 뭐 그래요. 사법행정의 달인 이렇게 불리우면서 진보 보수 뭐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신망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박병대 전 대법관. 아, 이 공모 관계에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뭐 영장 신청? 108번이나 지금 예. 언급이 되고 한 걸 보니 영장 신청까지는 갈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또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임종원 차장이 말을 안 해서 이거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그냥 조직 구조상 보면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네. 법원 행정처 차장 2인자가 예. 혼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혼자 계획해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또 예.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 윗분도 잘 모시는 걸로 유명했던 분인데 예. 이분이 자기 위에 처장님 빼고 자기 스스로 다 계획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서 아이고, 정말 저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깔끔합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깔끔해요. 우리 뭔가요? 김용민 용디 입장에서는 그냥 예. 그냥 멘트도 그냥 용디가 좋아하는 멘트고 그냥 아, 오늘 뭐 진- 제가 좋아하는 아니에요? 멘트가 뭐가 진행을 있어요? 안 하고 계속 저쪽만 그죠? 보고 있어. 나는 진행할 생각이 적폐인데. 없고 모니터를 안 보고 그냥 저쪽만 보고 있어.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빠질까? 아, 그럴까? 자, 그래요. 그나저나 여삼변 시대로 그냥. 여삼변 시대. 아, 좋죠. 아 근데 어. 적폐를 포스트에 앉을 여자 변호사가 없다. 음. 아니 난 와야 되겠네. 저는. 형은 좀 빠질 건데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지금 없어 이게. 결국 여자 변호사 2명이랑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적폐 같이. 여자 변호사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분이 적폐 담당이에요. 아, 적폐. 적폐. 아호에 아호. 아호. 아. 적폐 적폐 김태현 김태현 선생. 선생이라고. 예. 원래는 봉태인데 봉태. 남봉꾼 김태현. 아, 남봉꾼은 아유, 아니고 변태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전국 방송에서 백변도 안 하던 얘기를 봉투 맞지 제가. 남봉꾼. 알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예. 자, 그나저나 지금 그 법관 회의에서 문제되는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권은 특히 여권 쪽은 이 탄핵 추진에 급물살을 탔어요. 자, 이 첫 법관 탄핵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요? 예, 안 될 건데요. 안 된다. 정석수가 안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아, 현실적.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된다. 아니 탄핵 발의는 하겠죠. 음. 발의는 되겠죠. 3분의 1이 하는데 이제 헌재로 넘어가려면 과반 통과해야 되는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저기 저 어디죠? 저 민평당, 정의당, 뭐 친여 무소속 다 모으면 한 150 조금 넘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 문제들이 반란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누가 누군지 거기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또 법원에 뭐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저는 국회 문턱 못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고 또 하나 저는 그리고 아직은 사실 좀 탄핵 논의 이르죠.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누가 무슨 혐의를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정된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그리고 또 박근혜 하나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당시에 특검에서 뭔가 기소 그렇죠. 의견 네. 기소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근데 아닙니까? 그때는 예. 대통령 박근혜란 사람이 예. 이미 수사했던 최순실의 공소장에 의해서 공모 관계를 많이 엮였어요. 어느 정도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단 어제 법관 결의를 봐도 누군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 판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특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법관 결의대회에서는 특정을 일부러 안 했고 일부러 지금 안 하면은 상황에서는 선권 분립을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현재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던 사안과 관련해서 박병대, 임종원 두 사람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부는 그래요. 아니 이게 법관들이 스스로를 탄핵해달라고 해서 상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뭐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화로 흐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종아리를 때려주십시오라고까지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법관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게 뭐 발의가 되고 헌재의 결정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발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 지형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무소속 일부 이런 분들이 합하면은 과반은 넘거든요. 그렇다면 과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만약에 분위기가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또 3명. 그 몸은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이 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용기 자유한국당 가겠지 말씀대로 정도는 정말 야 이거 의결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러면 이 문제된 그 판사들이 사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거든요. 탄핵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네.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예. 의결서가 이제 자기에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임을 못 해요. 근데 그 전에 사임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탄핵 조처가 아예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당시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하야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탄핵 나기 전에. 그때는 예. 박 전 대통령이 다 물러났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안 못 하잖아요. 네. 똑같죠. 만약에 제가 해당되는 판사라면 탄핵을 발의하는데 내일 또 그거를 놔두겠습니까? 그냥 사퇴하고 나오지. 얼마나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불명예인데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만약에 이거 해서 지금 이거는 꼭 네. 읽고 넘어가야 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4666번님. 김선영님. 예, 김선영님, 임방글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이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위에는 안 읽어도 돼요. 예, 임방글 변호사님 수고하셨고 네. 김태현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예,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